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살행위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정예 구조대원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서 가장 초라한 보호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허름한 장비, 낡은 헬멧, 그리고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 로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이 외면한 바로 그 순간 오직 그만이 나섰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저는 EU 구조안전위원회 고위기술감독관 클레어 루비에입니다. 그날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2025년 1월 27일 새벽 2시 6분 폴란드 남부 라드린 탄광 지하 800m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운 긴급 전화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클레어 감독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본부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갱도 일부 붕괴, 메탄가스 누출 확인. 현재 5명 생존자 신호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 극도로 높음.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헬리콥터로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상황 보고가 쏟아졌어요. 산소 농도 급격히 하강 중. 가스 농도 위험 수준 돌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이미 프랑스, 독일, 체코에서 온 최정예 구조팀들이 집결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독일 팀이 들고 온 최첨단 가스 측정기가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위험도 측정 결과 9단계. EU 규정상 절대 진입 불가 수준이었어요. 메탄가스 농도는 치명적 수준까지 치솟았고 추가 붕괴 가능성은 85%나 됐습니다. 프랑스 구조대장이 제게 다가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전원 사망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기술감독관 정우진 씨가 도착했어요. 낡은 지프차에서 내린 그는 다른 팀들의 수십억 유로짜리 최첨단 장비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는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런 장비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포기라는 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또 다른 진동이 땅을 흔들 때마다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섰지만 그만은 갱도 입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구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대책본부 텐트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각국 구조대장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두꺼운 매뉴얼을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공식 선언을 해야 했어요.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EU 구조규정 제47조에 따라 위험도 9단계 이상일 경우 모든 구조대의 갱도 진입을 금지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독일 구조대장 한스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 이미 지상에서만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희생은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전 알프스 산사태 때 동료 3명을 잃었던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체코 팀장 야로슬라프도 동조했습니다. 메탄가스 농도가 매 시간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산소 농도는 15% 이하로 위험하게 떨어졌어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48시간이 생존의 절대 한계입니다. 프랑스 팀장 마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시뮬레이션으로는 진입 후 10분 내 전원 질식사 확률이 90%입니다. 제 아들이 구조대원인데 이런 상황에 보낼 순 없어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20년 전 이탈리아 지진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이었던 저는 규정을 지켜 구조를 포기했는데 3일 후 그 건물에서 생존자가 발견됐어요.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악몽 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때 정우진 씨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탁 치며 외쳤어요. 잠깐만요. 지하에 5명이 아직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텐트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규정을 핑계로 포기하면 그들은 정말 죽는 거예요. 5명의 아버지와 남편들이요.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또다시 그때처럼 규정 뒤에 숨어야 하는 걸까요? 정 기술관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에요. 프랑스 팀이 벌써 철수 준비를 시작했어요. 독일 팀도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스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전문가예요.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갱도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20년 전 그 7살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EU 연합구조대 전원 철수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정우진 씨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기술관님도 함께 철수하세요. 정말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뭐라고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2022년 봉화 광산 사고를 아세요? 지하 190m에 갇힌 광부 2명을 221시간, 무려 9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구조해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 구조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지하수와 모닥불만으로 버텨냈고 우리는 반드시 구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이 배운 정신이에요. 정우진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독일 구조대장 한스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한국인이라고요? 동양의 그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유럽 최고 기술진들이 포기한 일을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정적인 영웅심으로는 사람을 구조할 수 없어요. 체코 팀장 야로슬라프가 거들었습니다. 동양인 특유의 비논리적 감성주의네요. 여기서는 정밀한 과학과 첨단 기술이 우선이에요. 그런 정신력이나 의지 같은 정신승리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통하는 얘기죠. 프랑스 구조대원 마르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221시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저런 허름한 아시아제 3류 장비로 뭘 한다는 거지? 우리 수십억 유로짜리 독일제 최첨단 장비로도 불가능한데 말이야. 한국이 정확히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네요. 중국 옆 어디쯤? 아시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고집만 센 거야? 독일팀 부대장이 속삭였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우진 씨를 향한 무시와 편견이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우진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연한 표정을 지으며 낡은 배낭에서 한국산 소형 드론과 간이 구조 장비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 장비들로 최선을 다해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 7살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제가 틀린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요?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그를 임시 지원 기술자로 승인해줬어요. 모든 국제구조대가 하나둘 짐을 싸고 떠나는 가운데 정우진 씨 혼자만이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 남았습니다. 정우진 씨는 한국산 소형 드론을 매우 조심스럽게 갱도 안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드론 조종기의 작은 화면을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주변에 모인 폴란드 구조요원들도 숨죽인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존자 위치 파악 중. 신호가 너무 미약합니다. 정우진 씨의 손가락이 조종기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희미하게 갱도 내부가 보였는데 상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천장 곳곳이 무너져 내려 있었고 바닥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드론이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화면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정우진 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삐삐삐 경고음이 울리더니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하며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메탄가스 농도가 너무 높아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였죠. 정우진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주변 폴란드 요원들이 고개를 절망적으로 흔들며 끝났다. 불가능해라고 폴란드어로 속삭였어요. 저는 그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하세요. 드론도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미 산소통과 안전장비를 하나씩 점검하며 갱도 입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헬멧을 단단히 고정하고 안전 노프를 허리에 묶으면서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가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기술관,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혼자 들어가면 정말 죽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5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간절하면서도 확고한 눈빛을 바라보며 결국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갱도 입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불길한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가 헤드램프 불빛만을 의지한 채 완전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작은 불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걸 지켜봤어요. 무전기를 손에 꽉 쥐고 갱도 입구에서 기다리던 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제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폴란드 구조요원들도 초조하게 갱도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담배를 피우며 불안한 시선으로 시계를 확인했고 다른 이는 계속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그도 매몰된 건 아닐까요? 이미 3시간이 넘었는데 메탄가스에 중독됐을 수도. 최악의 상황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전기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귀에 바짝 갖다 댔어요. 혹시 미약한 신호라도 놓칠까 봐서요. 갱도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희미하게 정우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클레어 감독관. 접촉 완료했습니다. 생존자 5명 모두 확인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무전기를 귀에 더 바짝 갖다 댔습니다. 주변 요원들이 모두 달려와서 제 옆에 모여들었어요. 정말요? 정말 모두 살아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2명은 의식이 뚜렷하고 3명은 기절한 상태지만 맥박과 호흡은 정상이에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주변에서 믿을 수 없어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들어올 때 사용했던 루트가 새로운 붕괴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대안 루트를 찾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무전기에서 들리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그들 모두가 영영 갇혀버린 건 아닐까요? 폴란드 구조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라고 위로했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40분 후 다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를 데리고 나갑니다. 좁은 틈을 발견했어요. 갱도 입구를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정말로 20분 후 정우진 씨가 부상당한 광부를 등에 업고 갱도에서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구조요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는 지칠 줄 모르고 다시 갱도 안으로 들어갔고 한 명씩 모든 생존자를 밖으로 구해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를 구조했을 때는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총 15시간의 사투였습니다. 일주일 후 EU 구조본부 브리핑룸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국제 언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각국 언론사 기자들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무대를 향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공식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였거든요. EU 구조 체계와 긴급 대응 매뉴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적용으로 매몰된 5명 전원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거든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실제 구조 작업을 담당했나요? 독일 팀입니까? 프랑스 팀입니까? EU 통합 구조 시스템의 단계별 접근 방식과 최첨단 장비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대본대로 읽고 있었어요. 정우진 씨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EU 공보관이 제게 눈짓을 보내며 계속하라고 재촉했어요. 이번 성공 사례는 향후 EU 구조 매뉴얼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정우진 씨를 찾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간 기술자의 단독 구조 행위는 공식 기록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EU 내부 관계자 슈테판이 어깨를 으쓱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직의 현실이에요. 개인의 감정이나 영웅담보다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우선시해야 하거든요. 언론에 다른 이야기가 나가면 EU 전체의 권위에 문제가 생겨요. 정우진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중요한 건 5명의 소중한 생명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갔다는 거니까요. 그의 초연한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진실 왜곡이었거든요. 진짜 영웅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경력을 걸고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에요. 이름 없는 구조자, 그를 위한 해명서. 그날 밤 개인 사무실에서 저는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기술자가 없었다면 5명 전원 사망 가능성 95% 이상. 그의 구조 방식은 비공식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유일한 생존 루트를 확보한 것임을 명시함. 다음 날 아침 EU 본부에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루비의 감독관, 그 보고서는 절대 외부에 제출하지 마세요. 왜 안 되나요? 조직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에도 치명적일 거예요.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정우진 씨의 명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보고서를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 언론이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기술자, EU 전원 철수 후에도 홀로 남아 5명 구조 EU 감독관 양심 고백. SNS에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EU 조직은 저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한국,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기억되다. 6개월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진 씨가 구조했던 광부 중 한 명인 야누 씨가 직접 한국을 찾아간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우진 씨를 깜짝 만났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딸의 아빠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야누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두 무시하고 포기했을 때 오직 한국인만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린 딸이 서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아저씨라고 말하는 장면이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폴란드로 전해지자 그동안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구조대장 한스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진짜 구조 정신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체코 팀장도 공개 사과했어요. 동양인의 감성주의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한국인의 정신력을 배워야겠어요. 프랑스 구조대원들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진 나라다. 우리가 틀렸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어요. 기술보다 위대한 것은 마음이었다. 왜 한국인이어야 했는가?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고요. 폴란드 시민들이 SNS에 땡큐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진짜 선진국은 한국 같은 나라다. 한국인들처럼 살고 싶다 같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구조됐던 다른 광부들도 모금을 해서 정우진 씨에게 감사패를 보냈어요. EU 본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EU는 규정과 기술만 있고 마음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저에게도 압박이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우진 씨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생명을 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를 통해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조용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은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도요. 모두가 떠났을 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가 구조한 것은 단지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기술만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순간에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